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마을 만들기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좀 한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심화하고 있는 신동립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귀농대학을 충청남도에서 하는 곳에서 수료를 해서 100시간의 귀농교육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귀농교육을 하는 게 일반 단체도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 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2010년도에 교육을 1기로 할 때 제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 귀농대학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 농촌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지속하지 가능하지 못한 그런 농업 농촌으로 점점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농업 농촌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가 큰 숙제고 우리 사회적인 과제고 또 선교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농사를 조금 지어왔는데 농사를 좀 알고 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서 이 충청남도에서 하는 귀농대학을 제가 다니게 됐고 100시간의 귀농교육을 받는 가운데 전북 진안이라는 곳을 견학을 이제 1박 2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농촌을 살리는 그 답을 저 나름대로 이제 발견하고 농촌이 살아야 바로 교회도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해가지고서 이때 이제 제가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 홍성지소도 이제 2015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1호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홍성군 귀농지원 연구회라는 것을 2011년도에 제가 홍성군에 이제 제안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자면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을 하고 3대 회장을 하고 또 2년 차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도시민들이 홍성으로 귀농귀촌 하고자 할 때에 상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이제 사무국장을 초대 사무국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센터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 3년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의 귀농귀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적으로도 또 교단적으로도 이것을 좀 자리를 잡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이 돼서 1호로 문을 열었고 또 총회 농어촌 선교부에 이제 백명기 총무님이 막 총무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걸 이제 첫 번째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총회에다가 줘서 저희 홍성 지역에서 그것을 1차 이제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쭉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한 7차에 걸쳐서 이제 지난번 경안도에서 할 때가 7차였던가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7차 교육을 할 때까지 한 2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한 7차 이전에 한 6차까지가 한 20개소의 전국의 귀농귀촌 상담소가 우리 교단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국내 교단 가운데는 유일하게 우리 통합 측에서만 제가 이제 1호로 문을 열고 또 총회에 정책적으로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소가 이제 문을 열어서 그렇게 이제 해왔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에 관련된 일들을 저는 이제 중요한 농촌에 있는 목사로서 농촌을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일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는 제 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해서 지금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처음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한 8분 정도가 모여서 첫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첫 모임을 가졌을 때에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앞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전국적인 그 목회자 조직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또 마을 목회 이것을 확산해 나가자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그때 이제 첫 모임에서 저하고 또 부천의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이 이제 세워지게 돼서 공동 준비위원장을 하다가 한 1년 한 반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6년 12월에 이제 제2의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하면서 이제 그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것을 줄여서는 이제 예마넷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을 2015년 4월 달에 제가 그 그룹방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고요. 제가 이렇게 마을 목회 관련해서 또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를 2015년에 첫 그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할 때에 제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처음이죠. 이 용어가 만들어져서 2015년 8월에 세미나 때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그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2016년 3월 10일, 11일에 처음으로 교단이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우리 교단이 그것을 주최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전 지금 이홍정 사무총장이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을 할 때에 저희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백주인에서 첫 그 행사를 할 때에 오셔서 제가 축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셔서 축사를 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이홍정 사무총장님은 우리 치환생 10년위원회 이 하나의 운동에 중요한 그런 우리 교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하나의 현장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2016년 3월 10일, 11일에 교단적으로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4개 부서가 같이 총회 부서가 국내 선교부, 농어촌 선교부, 또 사회봉사부, 또 치유활동 심리위원회 이렇게 4개 부서가 같이 이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이혜기 총회, 최기학 총회장님이 되면서 부총회 회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 총회장님이 되면서 확실하게 우리 교단의 그 주제가 총회의 그 마을 목회를 주제로 하는 그런 주제가 정해져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그 마을에 말하자면 그 면 소재지인데 장이서는 장터예요. 근데 장터인데 제가 간 곳은 뿌리협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난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 뿌리협회가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이 진안군으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단체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현장을 또 이렇게 가서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어느 곳이든지 전국적으로 이게 간판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곳을 가니까 간판을 정비한 사업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이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0년도에 귀농대학에서 진학을 갔다가 그때 사진을 찍은 게 이 모습인데요. 아주 정겨운 그런 또 그림이며 이렇게 상호가 적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농촌에 새로운 앞으로 활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져보았습니다. 그랬고 이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A4 용지 한 장씩을 주면서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수료하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4가지 계획을 저는 세웠습니다. 귀농대학을 수료하면서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진안군의 뿌리오페와 같은 그런 귀농인 단체를 내가 살고 있는 홍성군에도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비롯해서 홍성군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바로 도시민들이 유치해서 그런 살기 좋은 마을을 또 이루어진 곳에 또 올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거는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 전부 다 그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별로 저도 이 진안군을 가기 전까지 전혀 관심도 생각도 없었어요. 마을 만들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진안군을 가서 보고 또 제 머릿속에는 이 농촌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되지 않으면 이 농촌을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를 하고 귀농귀촌인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이거다. 앞으로 내가 농촌에 있으면서 이 마을 만들기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귀농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속 가능한 홍성군을 농업농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진안군을 갔다가 또 본 것이 계남 정미서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정미서가 박물관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미서 자체를. 그리고 정미서 자체에다가 이렇게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뭐 도정하면은 쌓아놨던 그 푸대 쌓아놨던 그곳에다가 사진 전시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사진 전시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옛날에 그 정미서에서 말하자면 그 쌀 뭐 이렇게 찢는 모습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사람들의 뭐 어떤 그 일하는 모습이며 이런 것들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사진 장날 풍경이며 이런 것들 거기다 전시해 놨는데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을 때 그 시골 그 장날 풍경을 보는 또 옛날에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그 광목으로 이제 하얀거나 뭐 검정색으로 된 또 이런 그 옷을 입고 한 그 모습이 이제 거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한복 모습이죠.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료할 때 우리 마을에도 그 뭔가 작은 공간이지만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어떤 성씨나 전통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그런 소박하지만 작은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 박물관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앞으로의 농업 농촌은 체험 마을 또 체험 농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체험의 시대가 될 거다. 농업 농촌의 현장이 체험의 공간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잘 갖고 놓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고 또 체험을 하는 마을로 만들고 체험 농장을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런 마을로 농촌 그런 마을로 수학여행을 반별로 오는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계획을 그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을 2010년 8월에 수료하면서 세웠던 거를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한 것이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주민 토론회를 우리 마을에서 이제 가지게 됐고요. 이 이후에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한 거는 뭐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귀농귀촌 관련된 거는 2010년 한 10월, 9월, 뭐 10월 이때 계속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다가 그때 구제역이 연말에 터져가지고 11년도 좀 이렇게 창립할 걸 늦추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 3월 16일에 가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홍성군 귀농지원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창립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창립총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초대 회장을 맡게 되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무국장을 맡게 되고, 3년 차에는 또 이제 그 센터장을 맡고 또 귀농지원 연구회 회장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역에서 귀농 운동을 말하자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기초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2014년쯤에 이 귀농 상담소를 열으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노회를 통해서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노회에 있는 분들이 그것이 그때 잘 안 돼가지고 2015년도에 가서나 제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열게 됩니다. 노예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것을 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도 제안해가지고 모이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2017년도에는 이 마을 목회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엮어서 냅니다. 이때 이제 영남신대의 정경호 교수님이나 부산장신대 황홍열 교수님, 또 오은석 목사는 그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이 마을 목회 관련된 거를 석사과정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제가 이제 나오고 뭐 이현도 목사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담긴 석사 논문을 여기 또 내기도 같이 싣기도 했고, 또 유재영 목사님 예장 뉴스를 펴내고 있는 유재영 목사님도 예, 그 글을 내시고, 비롯해가지고 한 20분 정도가 여기에 이제 글이 사례들이 또 실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의 유성준 교수님이 펴낸 곳에도 이제 제가 강의한 것을 거기에 또 실어주셨고, 해피코리아 연구원 편에도 최영남 이사장님이 만든 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에도 한 꼭지를 좀 요청해서 제가 집필을 했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 농선회에서도 펴낸 2022년 5월에 냈는데요. 제가 이보다 한 4, 5년 전에 침례교 교단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안성수양단에서 했는데, 굉장히 그 교단적으로 크게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걸 책을 좀 내는데 싫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탈고해가지고 이걸 내서 책이 실리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성장학을 뭐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또 그 이후에도 또 교회를 뭐 담임을 하면서 아니면 부교육자를 하면서 교회 성장에 모두가 다 말하자면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느냐? 그동안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해왔는데, 이 성장이 지금은 멈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잖아요. 물론 일부는 성장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교인과 또 이 마을 목회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의 행복이 바로
우선되는 그런 그 관점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송석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새로운 그런 3040이나 뭐 1020 세대들은 지금 전혀 새로운 세대들이고 또 문법이 틀리잖아요. 대화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농촌이나 도시나 지금 고령자들이 다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봄이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이 돌봄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농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앞으로의 핵심적인 그 과제가 뭐냐? 이 돌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또 교회가 전력 투구해 왔는데 이제 그 관점보다는 이제는 교인들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행복하고 또 지역의 주민이 행복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목회를 또 교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앞으로의 또한 목회도 행복하고 또 지역의 선교가 더욱더 가능해진다. 그것은 행복과 돌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필요에 또한 응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또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그런 그 흐름이고 활동인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뭐 과거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과거보다는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고 또 뭐 송석환 교수님 얘기했듯이 표현했듯이 그렇게 좀 이제 과거에 정부에 했던 걸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만들기는 이미 그동안에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을 만들기는 정부가 농림부도 그렇고 아주 뭐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을 만들기 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 시대 때에도 이 마을 만들기 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이 마을 만들기예요. 농촌 살리기, 도시고 농촌이고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해온 것이 이것이 이제 과거 모든 역대 정권마다 다 해온 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마을 만들기나 또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 제3세계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가고 그런다고 뉴스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단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정부에서만 이것이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속 가능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깐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약간 축소되는 듯 하겠지만은 이것이 멈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마다 이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지상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선교가 이건 멈출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 만들기 또 이 돌봄 또 행복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 필요에 응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여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재난을 당한 이웃, 그를 섬기고 돌보는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와 또한 우리 목회가 앞으로 되어질 때에 조금 전에 성석환 교수님이 오늘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 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연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바로
앞으로 지역에서 마을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중심 과제는 바로 이 돌봄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 마을 목회를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 교회를 농촌교회인데 볼 것도 없는 교회를 볼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농촌 마을을 방문을 많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과거에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단 이렇게 장기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목사님도 해외 선교사를 그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에 파송한 선교사를 우리 농촌 신동리 마을을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같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무엇이 볼 것이 있어서 이 작은 농촌 교회를 방문하는가? 그것은 마을 목회가 그만큼 앞으로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그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볼 때에도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해외 선교지에서도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멀리서도 방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필리핀의 그 이철령 선교사님이라고 거기를 한 열흘 정도 제가 9박 10일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캠프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캠프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기독교의 말하자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NGO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십니다. 저는 이 방법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목사님들 모든 여러 교단이 오셨는데 여러 교단들도 이런 교회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하시고 저는 이 마을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NGO 단체를 만들어서 노회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은 일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NGO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먹혀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태국의 허춘중 선교사님 우리 교단 두 분 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난민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난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의료 선교를 했죠. 병원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또 학원 선교를 어떻게 보면 했죠. 그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선교를. 왜? 병원이나 또 학교나 이것이 뭐죠?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뭔가 지금.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거든, 우리나라가. 또 환자가 생겨도 한의원을 가긴 하지만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지어서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학교를 지어서 또 고아들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문맹자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고 배우면서 거기에서 자라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학원 또 선교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병원을 져가지고 하는 일들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하는 이 목회 현장이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국내에서는 선교사라는 말을 안 쓰죠. 국내 선교사. 근데 농어촌은 정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 지역, 작은 그런 마을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동네에서 작지만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까 성소가 교수님이 어떤 얘기 했나요? 정말 마을 목회를 하려면 스스로 목회자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곳에서 몸을 담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마을 목회를 제대로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의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해서 이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를 또 작은 교회만이 아니죠. 교회가 서 있는 그 농어촌 마을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돼요. 교인들만 섬기는 지금까지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또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교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교인들만 섬기면 교인들만 목회하면 기존의 그런 교회 목회지만은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목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마을 목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들의 또한 절실한 그러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점을 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마을 목회고 또 교회의 현재나 미래의 그 중요한 과제는 바로 돌봄이고 행복이라는 것이고 또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안 하는 데가 없고 안 하는 부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이 마을 만들기의 지역에서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각 도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요. 제가 사는 곳엔 홍성군에는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어요. 충남에는 15개 시군이 있다면 15개 시군에 거의 다 지금 시군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협의회는 뭐냐? 각 마을이 전체 마을 만들기 하는 마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이룬 것이 이 협의회인데 제가 이제 올해 지난 연말에 그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회장을 이제 맡게 돼서 올해 이제 취임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마을 만들기 협의회나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각 지역에 계시니까 각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우리 곳에는 어디에 있나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또 이렇게 한번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보시면서 또 이 마을 목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하고 거기에서 그 마을 만들기 하는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서 착안을 해 보시면 이 마을 목회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농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교회에 또 농촌 교회에 아우리치를 이렇게 오는데
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멈췄었죠. 이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아우리치를 하게 되면 한 교회가 도시교회가 만약에 농촌교회로 아우리치를 간다 그러면 한 2번 정도는 적어도 기획을 하고 조금 많이 간다 그러면 한 4번 정도까지도 제가 보면 이거를 해서 뭐 각 부서가 교회는 큰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한 번은 다 몰아가지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또 규모가 있는 교회는 또 이렇게 나누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도농교회 아우리치를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되 그 마을을 섬기는 일을 같이 그 지역의 목회자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교회로 영락교회가 한 번 왔다가 가셨는데 한 4년쯤 전에 왔다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19를 못했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으로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일을 한 번만 와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적어도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년에 한 2번 정도 오고 한 번 하게 되면 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면 이것이 큰 열매를 오히려 거둘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번 여기 가고 한 번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가물에 콩나기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역 주민하고 예를 들면 영락교회에서 왔는데 영락교회에서 봉사온 사람들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접촉점이 뭔가 한번 생겼다가 반짝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번이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고 한 5년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그 봉사를 왔던 사람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전도에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한 번 가고 여기 한 번 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교회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는 그런 아우리치를 가는 도시의 교회들이 이건 선교적인 정책적인 이 마인드 자체를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영락교회를 가서 그 선교 정책 그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강사가 불려가지고 제가 가서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왜? 거기는 다수의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요청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또 그걸 외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금 수정을 도시교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도 아우리치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네. 네. 자, 이 돌봄과 섬김, 이 아우리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 포함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신 이 노회에서 저는 이것을 한번 꼭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NGO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노회에서 주민행복지원센터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NGO 단체는 말하자면 주민행복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대략 할 것인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게 있겠는데 저는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행복지원센터는 우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충남노회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가 남성교회연합회나 여성교회연합회에 모일 때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제가 이제 얘기를 이걸 강조해서 하기도 했는데 아직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일인데 뭐냐 하면
이 주민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뭘 하느냐? 여러분 속한 이 노회에 만약에 자립대상 교회로 작은 교회들 만약에 40교회가 되든 50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뭐 노인 대학을 좀 하고 싶다 해도 또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 해도 강사 자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 뭘 하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우선 재정은 뒤에 치더라도 재정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강사 자원을 이 노예행복지원센터에 주민행복지원센터에 노예에다가 이제 그 등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노예 내에 다양한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뭐 교회에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지교회 그분들을 강사 자원이 되는 분들을 이 주민행복지원센터에 강사 자원으로 등록을 하게 해서 나는 노래 교실을 나는 지도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또 무용을 지도할 수 있다. 아니면 미술을 지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체조를 지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등록이 노예 홈페이지에 이제 팝업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주민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여기에는 강사 자원이 반드시 기독교인만 여기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기독교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인들 중에 연관되는 사람들 강사 자원으로 한번 여기에 좀 한번 등록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싶으면 여기에 등록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되면 작은 교회들이 3, 40개 교회가 있다면 그 3, 40개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행복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는 바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거기는 자립대상 교회만 속할 필요는 없어요. 자립대상 교회가 아니고 뭐 자립하는 교회라고 해도 이제 갓 자립해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되더라도 강사 자원이 없으면은 이 노예행복지원센터에 등록된 강사 자원이 있으면 이분을 좀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강사 자원으로 해서 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말하자면 등록을 하고 등록한 분들을 갖다가 강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노예행복지원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노예마다 그 교회 성장 위원회가 있잖아요. 교회 성장위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전 국내 선교부도 있고 있는데 그런 그 기관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작은 교회를 뭔가 활력이 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 노예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작은 교회가 강사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또 거기에 뭐 간식이 좀 필요하다. 간식을 뭐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은 뭔가 좀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노예에서 국내 선교부든지 교회 성장위원회에서든지 조금 일부씩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이것이 말하자면 활발하게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같이 각 노회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같이 하고 또 이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각 노회마다 만들어서 목회자들이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작은 교회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이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저는 이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노회마다 좀 만들면 좋겠다. 또 멘토단도 구성을 하면 좋겠다. 또 NGO 이런 주민행복지원센터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강사 자원을 등록하게 하고 또 일교일촌을 맺어서 아우리치 봉사단을 파송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번 이상 이런 연례적으로 한 번만 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계속 5년, 10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토대를 만들 때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거기에 다 실렸으니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작은 교회들이 지금 뭐 고령화, 농촌교회는 특히 고령화, 그리고 이 마을 인구가 늘어났지 않잖아요. 늘어나는 마을도 있지만 늘어나지 않는 마을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저희도 20년 전, 제가 20년이 됐는데요. 20년 전에는 78가구 17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통계를 제가 저희 마을의 통계를 보니까 65가구에 117명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은 거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셔도 그동안 그래도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귀농 귀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100명 이하로 내려갔죠. 한 20명 이상 더 이렇게 줄죠. 귀농 귀촌한 사람이 없었으면. 근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지금 고령화된 그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교회들이 노회 단위로 이 팀 목회로 전환되는 교회들이 나타나야 된다. 팀 목회로 전환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팀이 만들어지냐 하면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또 한 목회자는 지역의 복지와 또한 지역의 노인 이런 말하자면 그런 부분으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말하자면 이렇게 통합되는 거죠. 합병이 되는 거죠. 하나의 교회로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교회가 있고 여기에 교회가 있다. 근데 이 교회가 거리상으로 뭐 2km나 뭐 3km나 이렇게 같은 그 시찰 내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요 가까이 있어도 여기에 A라는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B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교인들이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용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합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이 충분한 준비 과정과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설득이 돼서 이해가 돼가지고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 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또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미 굉장히 시간이 좀 저는 더 빨리 됐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그냥 합병되는 걸로 해가지고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한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냥 합병안 되는 그런 모습만 지금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두 교회가 합병을 하되 한 교회의 목회자는 전통적인 교회의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또 한 교회는 기왕 합병이 될 때에 복지 말하자면 전문 그런 좀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그런 소양이 있는 이런 목회자하고 전통적인 목회자가 같이 합쳐지는 것이 이것이 조합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말하자면 이쪽 교회는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교인들은 옮겨갔다고 했을 때 이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사택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사택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두 교회 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이 사셔야 될 곳은 있어야 되니까 사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잘 필요한 걸로 지역의 노인 또 다문화 센터 지역의 복지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리모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런 기능을 담아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면 그렇게 될 경우 목회자의 말하자면
생활비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급여가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노예도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앞으로의 변화하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 노예적으로도 조금 지원이 돼가지고 또 아니면 지원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또 같이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 노회들이 우리 교단적으로 다 전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농촌에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 두 교회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 지역의 복지문화센터가 필요한데 지역에 말하자면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준비해 누가 하겠어요?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은퇴하는 목사님 그냥 그 교회 은퇴하시면 그냥 폐쇄하고 교인들 이쪽으로 하나 합병하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인 그러한 지역의 선교적인 말하자면 지역의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교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으로만 쭉 보시죠. 제가 이장을 한 9년 했어요. 지난해 1월 중순까지 9년 동안 이장을 했고요. 이장이 된 거는 제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이걸 제안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8억 대는 정부의 그 말하자면 돈이 농림부의 돈이 홍성군의 돈이 4개 마을에 그 마을 만들기에 투자가 된 거죠. 유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마을의 이장이 돼가지고 하면 마을 만들기도 잘 될 것이고 우리 마을이 발전하지 않겠나? 마을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좀 이장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을 만들기 기왕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되도록 하려면 마을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을이 이장이 바빠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마을의 일에 조금 등한히 하게 되면 마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마을의 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생각해서 마을 만들기 하다 보니까 주민의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 때 제가 저 말하자면 추천이 돼가지고 선출이 돼서 이장을 9년 동안 보았고요. 계속 보라는 걸 제가 더 이상은 제가 못 봅니다. 이게 원래 2번 하고 맞춰야 되는데 6년 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때도 저를 이어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만큼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3년을 더 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랬는데 귀촌 말하자면 마을로 귀향한 사람이 있는데 귀농한 사람이 자기가 좀 하겠습니다. 반장을 하던 분이 하겠다고 해서 얼른 이제 그 이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물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이 장목반도 제가 이장이 돼서 만들어고요. 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5천만 원 되는 건데 사업 계획서 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또 마을 그 냉이 세척기를 제가 18농가에 보급을 했고요. 또 컴퓨터 정보화 교육도 주민들 제가 10명씩 이상 이게 돼야 되는데 신청이 되는데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교육을 4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글학교 체조교실, 고추 시설하우스 이런 것도 좀 해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게 없었어요, 시설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동들이 생기고 그랬죠. 마을 기업 교육도 참가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선진마을 교육도 하고 또 마을 박물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 박물관 좀 만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마침 농업기술센터에 공모하는 사업 중에
도농순환 행복마을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선정이 돼서 1등이 되면. 2등이 되면 3천만 원, 3등이 되면 2천만 원인데 여기서 1등을 해가지고 이 마을박물관은 제가 계획했던 거를 마을에 안 쓰고 있는 2층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걸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15년도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마을박물관도 이제 개관을 했죠. 이제 거기다. 또 마을이장이 돼서 역대 이장님들 사진이 뭐 없었는데 다 이거를 이제 하여튼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을 다목적회관 2층에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액자를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마을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을사도 좀 만들고 공주대학교 사학과에 이혜정 교수님 비롯해가지고 대학원생들 해가지고 요 이제 마을사도 우리 마을에 이제 발간을 했고요. 작은 밑단위의 마을로는 이런 그 마을사를 만든 마을들이 거의 없어요. 또 마을 고인돌이 있는데 여기에 뭐 그냥 막 그 쓰레기면 뭐 이런 게 막 덮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합판이면 뭐 이런 거 잘 말하자면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벽화도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고인돌에 대한 뭐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짜리 사업인데요. 10% 자부담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홍성에서는 한 마을도 이거 신청하는 마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천만 원이니까 이게 이제 한 가정이 50만 원씩 부담하면 60가정만 신청하면 되고 또 50가정이 신청하면 60만 원씩만 부담하면 이게 3천만 원이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한 60만 원이면 그 가스 보일러 기계 값이에요. 말하자면 그 기계값만 말하자면 주민들이 부담하면 나머지 시설은 다 군에서 말하자면 2억 7천을 지원해가지고 3억 가지고 이걸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50가정, 40가정 이상은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자신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다가 이걸 계획서를 내가지고 말하자면 다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했더니 홍성군에서 저희 마을만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저희 마을만 이게 이제 먼저 설치가 됐죠. 2017년에 진행을 했고요. 뭐 암벽 아까 이제 다목적 회관을 지었는데 그 다목적 회관을 2층으로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제가 이 암벽 체험장을 넣는 거를 설계를 좀 더 달라. 왜? 농촌에 이제 말하자면 이건 노인들이 많지만 노인들이 이게 할 게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런 그 농촌에 와서 할아버지 집에 왔다가도 이런 걸 좀 체험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도시에만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했더니 이걸 만들어 놨더니 장국에 유일하게 장국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이 암벽 체험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할 때가 있으니까 또 하는 또 지도할 수 있는 분이 홍성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저희 마을에 와서 학생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는 동네에 말하자면 이 암벽 체험인장이 생기고 나서 뭐 2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할 때 제잘제잘 악착지 걸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을에 간에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모이지만 그 모습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손자 손녀들 보듯이. 또 행복학교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노래, 체조, 미술, 오락 이야기 이런 거 뭐 교실 열기도 하고 아우리치 할 때 이제 제가 이 우표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이걸 마을 그 집집마다 우표나무 없는 곳을 달아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마을 잔치, 뭐 공연, 마사지, 일손 돕기, 마을 청소 아우리치 왔을 때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하고요.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42억 8천만 원 그 중에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사업 중에 제가 이 정자를 좀 하나 짓자 하는 거를 이게 했는데 저희 동네는 반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3반에는 이 정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에는 정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3반에 세우는데 이 교회 뒤편으로 한 150m 뒤에 오래 한 400~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옆에다가 이 정자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은행나무 있는 집 있는 그 집주인이 거기다가는 정자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울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세운 곳이 바로 이 교회 앞에 여기다가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 앞에는 바로
여기서 릴 낚시로 만약에 릴을 던지면 한 20m만 던지면 물에 풍덩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요. 교회 바로 앞에 이 홍동 저수지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2층으로, 애초에는 제가 1층으로 할까 그냥 단층으로 정장할까 하다가 이거 뭐 2층으로 다리만 좀 길게 세우면 2층인데 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2층을 세웠는데 뭐 전망대가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고, 이 독립희우정기라고 하는 이런 독립희우정이라는 이 말하자면 정자의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글을 하나 좀 써달라고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한국 고전번역연구회의 연구원에 우리나라의 문학박사인 서정문 박사라고 제 친구인데, 야 친구야 이거 좀 우리 마을에 정자를 하나 세우는데 이 정자 한번 이름을 지어달라. 그리고서 그 정자 이름에 얽힌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지어달라, 이야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희우정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희우정이라는 정자가 이 말하자면 망원동에 있어요. 망원동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세종대왕하고 효종대군하고 이렇게 같이 형제간에 말하자면 정자를 짓고 나서 그 이름을 세종이 지어준 거예요. 이름 희우정이란. 근데 이름을 갖다 이렇게 독립희우정이라는 된 거는 요 정자가 서 있는 옛날 지명이 동리예요. 요 동네가, 교회가 서 있는 요 동네가. 그래서 이름을 독립희우정이라고 지었는데, 요 글의 내용은 바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하여튼 해서 하고 있고요. 뭐 빗물 저금통 만들기도 해가지고 옥샵도 하고, 뭐 차량 공사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신동리 전인공감 행복마을 만들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는 이제 신동리는 제가 이제 이장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는 이 마을 만들기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걸 좀 계속 마을 만들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돼가지고 지금은 위원장을 작년 1월 중순부터 맡게 됐고요. 그 전부터 제가 이제 해오던 것이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거든요. 이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농촌의 마을 주민들이 말하자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마을을 앞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지정의가 건강한 전인적인 그런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하고 마을 만들기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홍성군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부장을 맡다가 이제 다시 회장을 좀 맡아서 해야, 그래가지고 지금 회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인건강 행복마을 만들기는 이제 여러 홍성군 보건소나 또 이 저수지가 있으니까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인데, 그 관계자들을 같이 말하자면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전인건강 마을대학도 이제 하고 둘레길도 조성하고, 이게 이제 저수지 모습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이제 잘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하면 귀농하기 말하자면 귀농귀촌하고 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왔다가 내가 살고 있던 옛날 그 마을이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됐네. 귀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둘레길을 만드는 것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목회자 학교를 열고 있고요. 또 마을 목회 지금 시군을 제가 만들자. 이제 우리 이진 목사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주로 이제 많이 지금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지역의 마을 목회 사례도 좀 여기에 올려주시고, 지역에 이제 어떤 그런 소식들을 또 올려주시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로 이 어떤 마을 만들기 관련된 그런 글들도 좀 쓰셔가지고 여기에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이 마을 목회가 우리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비롯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마을 목회 TV를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제가 못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동아리를 우리 마을에 만들어서 4가정이 모여서 7명이 이 말하자면 유튜브를 배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참여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7명이 배웠는데 작년 4월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107번째로 올리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시골 엄마 자연밥상이라고 한번 보시면 그 음식을 이제 말하자면 반찬, 찌개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저는 지금 한 162명이 그 구독자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1350명대가 구독자가 생기고 최고 구독한 것이 좋아요 누른 게 12만 회가 넘었어요. 한 가지가 12만 회가. 이거 저 구독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면 뭘로 연결되는지 아시죠? 네? 잘 모르시나요? 예, 하여튼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 마을 목회자 학교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목회를 같이 나누고 또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우리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저희 지금 6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 교회들의 현실이 고령화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저희가 이제 농어촌 제가 이제 오른쪽 농어촌 팀을 좀 섬기고 있는데 몇 년간 이제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노령화도 노령하고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건데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가 탈지역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유입되는 인원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지.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이제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교단이나 또 지원하는 교회들의 어떤 그 선교적인 정책이나 전략들이 조금 앞으로 좀 시대에 맞게 좀 그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그 변화가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제가 뭐 영락교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농어촌 선교 전략 세미나 해가지고 그런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이 이제 그 유튜브가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마을 목회자 신문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 농어촌 지역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고 지금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도 그런데 지금 그 귀농귀촌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여기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 지자체도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춤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지금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택이 문제거든요. 주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지자체가 좀 뭔가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또 도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필요에 의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세워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7, 80년대에 말하자면 도시로 이농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농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 3, 40년 동안에 1000만 명 이상이 이농했잖아요. 결국 빠져나갔고 근데 지금은 귀농귀촌 시대인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주거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말하자면 있는 집들도 뭐 다 폐가나 다름없는 이런 상태고 있어도 괜찮은 집은 자녀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거기를 쓰기 때문에 세를 안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정책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된다. 정부에. LH가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많은 귀농귀촌 사람들의 맞춤형 몇 개의 타입의 그런 주택을 임대주택을 다수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면 단위에 이렇게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또 어떤 시범적으로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20가구 정도 내외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해서 해본다고 하면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호탄이 돼가지고 정부의 큰 정책으로 이것이 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홍성은 장고면도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작년에 감사로 뭐 농업경제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림부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조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게 지금 일부 시범 사업으로나마 지금 진행된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 드리고 이 내용을 좀 그런 내용들이 뭐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 외의 것이 있다면 나중에 뭐 또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